저희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희 그 테이블에 보시면은 저희 나라가 이 정부에서 앞으로 CO2를 이렇게 감축해 가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게 굉장히 챌린징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숫자로는 잘 이게 느낌이 안 오실 텐데요. 이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현재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 이러한 기술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저런 기술 자체의 존재성도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공과대학 교수지만은 한계가 있는 게 이러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솔루션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포인트 소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CO2가 나오는 소스에 따라서 저희가 기술을 개발을 독립적으로 또 개발해야 되는 약간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은 저희가 배출된 양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잡았는데요. 이거를 달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나와 있는 CO2를 잡는 것 자체는 중립입니다. 말씀드리면은 나오는 CO2를 잡았기 때문에 결국 밸런스는 0입니다. 하지만 그거로서는 저희가 현재까지 나와 있는 CO2를 더 이상 줄일 수는 없는 거죠. 결국 밸런스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공기 중에서 CO2를 잡는 기술이라든지 또는 바다에서 CO2를 잡는 기술들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ESG라는 걸 저희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이따 저희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수동적인 방식이 있고 능동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방식은 어떤 거냐면은 제가 발생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대신 가져와서 저희가 달성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직접 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저희 나라 대기업들이 이제 본인들이 직접 한번 이런 거를 달성해 보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포스코 모델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포스코에서도 그린 수소 모델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소를 원래는 약간 깨끗하지 않은 수소였는데 이거를 좀 더 깨끗한 수소, 그린 수소로 가져오겠다. 이것도 결국 ESG에 당연히 이제 순항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린 수소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멤브레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산화탄소 잡는 기술을 또 한번 개발해 보겠다. 이런 걸 또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머스크라고 해운사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바다 쪽이죠. 근데 바다 쪽에서도 기존에 했던 연료가 굉장히 더러운 연료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연료를 또 한번 변환시켜 보겠다. 결국은 다 왼쪽에 있는 ESG를 달성하기 위한 많은 노력인데요. 결국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게 있냐면 바로 공학적인 기술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거를 달성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린 수소를 표현한다고 해도 그린 수소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도 또 엄청난 양의 CO2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ESG 중에 E 중에서 또는 그린 수소만이 아니라 이제 탄소 중립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좀 더 들여다보는 그런 또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케이스 스터디로 몇 가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탄소 중립이라든지 ESG를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솔루션 낼 수 있는가. 한 예로 저희가 만약에 외국에서 수소를 수입해 온다고 했을 때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가까운 곳에서 많이 수입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앞으로는 저희가 경제성하고 환경성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어느 나라에서 얼마큼을 가져오는 게 최적의 솔루션을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로 제가 가져왔던 거는 그러면 우리가 메탄올이라는 연료를 만약에 쓴다면 이 메탄올은 또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그냥 메탄올은 뭐 공장에서 가져오는데 이 공장은 또 어떻게 메탄올을 만드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경제성하고 환경성을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포집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요. 이산화탄소 포집 중에서 저희가 또 고민해봐야 될 것은 각각의 솔루션, 각각의 포인트에서 나오는 CO2를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것들을 또 어떻게 다시 또 재생해서 어차피 탄소 중립이든 ESG든 저희가 효과적으로 자원을 재순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또 설계를 잘할 수 있냐 이게 또 엔지니어링의 저희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학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탄소 중립하고 ESG에 대한 그런 역할을 한번 말씀드려봤는데요. 뭐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도래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탄소 중립과 ESG를 할 때도 이런 공학적인 관점에서 다양하게 좀 봐야 된다는 걸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뭐 세 분의 그 발표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에 대해서 두 분의 이제 패널 지정 토론자들을 모시고 말씀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의 김우철 교수님께 토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죠. 먼저 첫 번째 강연에서는 ESG 시대 탄소 중립을 위한 산업에서의 엔지니어링 역할을 탄소 포집 저장, 카본 캡처 스토리지와 탄소 포집 활용,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과 연계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탄소 중립을 위해서 탄소 배출 부분도 중요하지만 탄소 흡수 및 제거도 중요하며 이를 신산업으로 고려 및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인상적이었습니다. HRD 관점에서 보면 탄소 포집 저장과 탄소 포집 활용을 추진 및 구현하는 데 중요한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든지 이코노미 애널라이시스 비즈 모델, 프로세스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등의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 포집 저장과 활용을 하나의 신규 산업 수준으로 확대 및 고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발표해 주신 임한권 교수님이 계신 유니스티에서 탄소 중립대학원을 설립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계시고 있고 기업들도 이러한 인력들에 대해서 우선 채용 등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SG를 고려한 기업 경영에서 핵심은 주제 강연에서도 강조했듯이 ESG 노력과 투자와 기업 성과를 별개로 고려하지 않고 반드시 연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environmental 차원에서는 환경 차원에서는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 에너지 활용대 제고와 노후화된 시설의 어떤 친환경 시설의 교체, 친환경 재료 및 기술 활용,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을 활용한 페이퍼리스 업무 추진 및 결제 단순화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가버넌스 차원에서는 지배구조 및 경영 관련 정보의 투명화, ESG 전담 조직, 실무 협의체, 그룹 협의체, CEO 협의체, ESG 자문그룹, 사회 전문가를 포함한 ESG 자문그룹 설치, 회사 경영에 있어서 ESG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반영 채널 구축 및 확대, ESG 경영 및 정보 공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아서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동차연구원의 김현영 본부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로 이렇게 변화하는 시점에 있어 상당히 이제 없어지는 부품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에 비해서 최대 한 50% 정도의 부품 수가 감소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업들의 이제 내연기관 업종 기업들이 미래차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제 기술 지원을 메인으로 좀 하고 있으면서 컨설팅까지 겸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굉장한 이제 부품 업계의 위기가 될 수 있고, 현대 기아차들은 뭐 나름의 준비를 굉장히 이제 글로벌하게 경쟁력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잘 대응을 하고 있지만, 국내 부품 업계들이 이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이제 실제 들어가는 부품들은 국내에서 조달되지 못하는 상황도 될 수 있어서 상당한 이제 많은 기업들을 미래차 전환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차라고 하는 굉장히 그 장밋빛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한 70-80% 정도의 그 기업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따라서 이게 굉장히 위기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청열 원장님께서 지금 현대차 사례를 아까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또 구체적인 질문들을 이제 2가지 정도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발표하셨던 그 세 분께서 토론자분들의 토론에 대해서 그 대답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코멘트가 있으시면 잠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유청열 그 원장님께서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어떤 협약사 부품사를 하고 있냐는 부분인데요. 이번 저희들이 그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에 대한 그 협약사는 그 1차, 2차, 3차 전 산업이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대종소 상생은 대기업은 참여가 불가하게 되는데요. 이번 건은 전체 다 전 산업이 확대하게 돼 있어 가지고 전 부문이 부품사 전 부문 협약사들이 다 협약사를 우리가 현대자동차와 기업 계약을 맺게 되면 다 교육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교육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기존에는 대중소 상생은 사실은 내연기관 위주로 뭐 엔진 조립이라든지 변속기 조립 그런 쪽으로 교육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번 교육은 이제 친환경차로서 미래차 친환경차에 관련된 뭐 친환경 인문이라든지 시스템, 그다음에 미래 모빌리티, 고전압 배터리라든지
그다음 자율주행 시스템, 그다음에 전동화와 관련된 로봇 기술 이런 부분들을 좀 강의할 예정이고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 해백사를 교육할 10월 달부터 교육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기업 없는데 아마 이 교육을 받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친환경 차에 대한 그런 전문 기술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고용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완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임한근 교수님이나 또 윤진수 본부장님께서 혹시 토론자분들의 토론에 대해서 또 혹시 덧붙여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선도해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안 한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건 궤도에 올라타 있고 그냥 안주할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인 트렌드는 결국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궁금해하지 않았던 거를 좀 더 들여다보는 게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결국 이제 학교에서도 탄소 중립 대학원이라는 걸 저희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학문으로서 이게 가치가 있느냐라는 또 논쟁도 있기도 하는데요. 제 소견으로서는 결국은 우리가 각계 계층들마다 여기서 다양한 분야에 계신데요. 저는 이제 교육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이런 인식들을 하나하나씩 가져가면은 결국은 흐름은 계속 이제 가는 거고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발표와 지정 토론까지는 진행이 됐는데 지금부터는 플로어에서 지금까지 그 나온 이야기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의견이 있으시면 그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도 이러한 좀 상생형 모델의 이런 교육 시스템이 있는지 혹은 뭐 이런 지금 산업전환이 좀 주요한 주제이다 보니까 산업전환에 대비해서 해외에서도 이런 직무전환 교육을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예시가 있는지가 조금 제가 정책적으로 이걸 짤 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시면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일단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고용노동부가 이번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같은 경우는 조금 전략적이고 기존과 어떤 기존 사업에 대비해서 규제를 전폭적으로 완화하고 또 지원도 전폭적으로 늘리면서 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성공 사례로 만들어서 오히려 저희가 해외에 이런 성공 사례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특히나 제가 현장에 가보면서 정말로 느꼈던 거는 저도 대기업에 있었고 지금 학교에 있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앉아서 보는 현장과 실제로 보는 현장의 괴리가 상당히 많다는 걸 깨달았고 정말 학습할 수 있는 공간마저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단기적인 성과에 초점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미래에 대한 아까 우리 범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들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가 NHRD 차원에서 뭔가 전략적으로 지원해주고 길을 터주고 그런 것들을 어떠한 외부적인 훈련에 맡기지 않고 실제로 그 길을 가고 있는 대기업과 연계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쌍을 만들어주는 거죠. 매치메이커가 돼서 그 길을 갈 때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면서 가면서 선순환의 구축 사례를 만들어주는 것은 매우 유용하고 특히나 훈련의 가장 큰 목적은 훈련 전에 트레이닝 트랜스퍼가 돼야 되는데 그 훈련을 받고 그 쓰는 그 목적지가 자기 본인들 기업들이 예를 들면 현대사 같은 경우는 바로 납품하는 대기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계성상에서의 이런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가 세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향후에 성과가 잘 진행되고 모니터링이 돼서 성과가 공유된다면 훨씬 좋은 확산 사례가 되고 역으로 저희가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제가 그 속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의 이제 이호영 교수께서 얼마 전에 칼럼을 쓰셨는데 이런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간에게 창조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하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존하고 경영하라는 것이다. 뭐 종교가 어떤 것이건 상관없이 사실 뭐 ESG 그리고 탄소 중립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어쩌면 이 세상의 환경 그리고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를
보기 좋고 아름답게 경영하라는 그런 지상 명령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것들에 공감을 하고 같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힘을 모아갈 때 이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존되고 또 더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가는 뭐 이미 산업전환 훈련을 통해서 이런 그 사업을 지금 노력을 하기 시작했고요. 기업들도 산업전환을 통해서 직무전환을 통해서 그리고 개개인들도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각오를 다지면서 이번 세션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